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총 3편의 시조를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정리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다 운문문학의 시인데요.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시조를 처음 공부를 했었죠. 자, 시조의 여러 가지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그 형식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시조들이 어떠한 형식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주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까마귀 싸우는 고래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이 시조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조입니다. 자, 우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고려의 그 마지막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하고,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건국을 꿈꾸는 무리들과의 다툼에서 생기는 시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의견으로는 이 시조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가 조선의 건국을 꾀하려는 자들을 만나러 갈 때 조심하라고, 몸조심을 하거라, 경계를 하거라라는 마음에서 적어놓은 시조, 남겨놓은 시조라고 이렇게 일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감상 먼저 하시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세마니 청강에 맑게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나오죠. 자, 우선은 시조의 형식에 맞게 먼저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가장 처음에 나온 초장, 중간에 중장, 마지막에 종장이죠. 일단 3장은 다 지켜지고 있고요. 구절로 나눠봤을 때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한 구절, 이렇게 한 구절에서 총 6개의 구절이 정해지고 있고요. 우리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3글자죠. 이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놓고 일단 내용상의 좀 흐름을 살펴보자면요.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를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까마귀들이 모여서 싸우는 그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걸 의미하는 단어겠죠. 그럼 백로가 가지 말아라. 백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 존재, 여기에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로는 긍정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걸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까마귀라고 하는 건 굳이 이 역사적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다툼을 일삼는 무리들, 그러니까 정몽주 어머니가 봤을 때, 정몽주 어머니나 정몽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의 건국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무리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백로는 깨끗하고 절개를 지키는 순수한 인물로서 여기서는 고려의 마지막 왕조를 지키려는 정몽주나 정몽주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같은 힘을 쓰고 있는 인물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로 여기서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일 테고요. 백로는 긍정적인 대상이겠죠. 우리가 보통 시에서 상징적이다라고 하면 까마귀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검은색을 띠고 있고 백로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흰색을 띠고 있다 보니까 보통은 검은색은 어두움이나 부정, 흰색은 뭐 긍정이나 아니면 순수, 뭐 깨끗함 이런 것들을 뜻하긴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상징이라는 건 시인마다, 작가마다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몽주의 어머님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까마귀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백로가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또 이와 반대로 조선의 건국에 힘을 썼던 여러 공신 중에 한 명인 이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시조가 또 있거든요. 자, 그 시조는 자신이 까마귀와 비슷한 그런 부류의 인물이고 그런 부류의 까마귀를 긍정적인 인물로 자신의 시에 상징적인 시어로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품마다 까마귀는 부정적이고 백로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작품의 내부에서 봤을 때 이 작품 내에서 까마귀는 부정이겠구나. 이 작품에서는 까마귀가 긍정의 의미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까마귀가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 곳에 백로야 가지 말거라. 성난 까마귀가 너의 순수한 흰 빛을 시샘할 터이니 청강, 깨끗하고 맑은 그 흐르는 강에 너의 맑게 씻은 깨끗한 몸이 더럽혀질까
걱정된다라는 의미로 자식에게 전달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글의 갈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평시조가 되겠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고전에 속하겠죠. 그래서 고시조에 넣을 거고요. 주제를 정리하자면 일단 까마귀가 아니라 백로가 까마귀를 경계했으면 하는 마음에 담은 시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걸 비교를 풀어서 보자면 간신배들에 대한 경계, 이때의 간신배들이라고 하면 조선의 건국을 꿈꾸는 무리들이라고 봐야겠죠.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고유의 전통적인 시조들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양반들이 편안하게 자연의 풍류를 즐기면서 써놓은 시조들도 많긴 하지만 자신의 임금에 대한 충절이나 이런 것들, 유교적인 관념이 담겨있는 시조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시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의 핵심을 정리를 해보자면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는 백로와 까마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백로 같은 경우는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정몽주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 따라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결백한 사람으로서 고려 마지막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고려의 유신을 비유한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로와 대조되는 이 까마귀라고 하는 시어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무리,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리들, 즉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탐욕의 무리, 조선을 건국하고 꾀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까마귀라고 비유를 했죠. 자, 이번엔 오우가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자, 이 시조는요, 보시다시피 뭔가 좀 길죠? 방금 전에 봤었던 시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이미 여기만 봐도 두 덩어리고요.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건 총 6덩어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시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시를 셀 때는요, 이렇게 세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줄을 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행이 묶여진 하나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총 2연, 7행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시조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요. 앞서 봤다시피 하나를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다, 두 번째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평시조가 2수 이상 연결되어 있는 시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연시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래는 기본적인 형태의 평시조의 운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평시조가 2수 이상 붙어서 만들어진 연시조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고시조에 해당되겠죠. 그럼 시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처음에 다 읽고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우가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먼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숫자 5입니다. 우는요, 벗우입니다. 마지막 가는 노래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5 친구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이 워낙에 자연의 풍류를 즐기다 보니까 이 시조를 쓴 윤손도라고 하는 작가도 이 오우가라고 하면서 이 오우가 5개의 벗이 정말 자신의 인간의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물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 친구에 대한 예찬,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5 친구가 무엇이냐면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 석, 송, 죽 이렇게 하면 총 4개죠. 그리고 동산에 달까지 오르고 나니 그 더욱 반갑구나 라고 하면서 이 5이 바로 오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무엇 하겠느냐. 내게 이 5의 자연물 친구 이외에 더 필요한 건 없다. 난 이 5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구름빛이 좋다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가 역시 맑다곤 하지만 그칠 때도 많다. 그런데 좋기도 하면서 그칠 일도 없는 건 불이 아니라 물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다 보니까 지금 오타가 났는데 물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대조되는 시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구름과 바람, 그리고 이 물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구름 같은 경우에는요, 올려다 봤을 때 하얗고 몽실몽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좋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까맣게 변했다가 먹구름을 꼈다가 좋았다가 먹구름 꼈다가 뭔가 자꾸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가만히 그치질 못하고. 바람소리 역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맑아요. 그런데 그 맑은 바람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맑았다가 그쳤다, 맑았다 그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구름과 바람은 좋으면서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변하는 속성, 가변성. 그 대신 물 같은 경우는 매우 흐름이 좋기도 하지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은 정말로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불변성. 그래서 결국 이 물에 해당하는 수 첫 번째 친구에 대한 예찬이겠죠.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꽃과 풀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땐 굉장히 예쁘고 푸르르고 좋죠. 그런데 이 작가는 꽃은 피었지만 어느 순간에 져버리고 풀잎은 푸르는 듯 하면서 어느 순간에 누렇게 변해버리는 모습들. 화려한 듯 하지만 역시 이것도 계속해서 변하는 가변성의 모습을 띠고 있고 대신 바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불변성, 묵직함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시조들도 서로 대조가 되는 시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는 것이 당연한데 소라 넌 어찌하여 누운 서리를 모르고 너의 구천의 뿌리가 쫙 곧게 뻗어 있는 줄을 그로 인해서 내가 알겠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꽃과 잎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화려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거늘 솔 같은 경우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곧게 지키고 뿌리를 곧게 내리고 푸르른 잎을 사시사철 지니고 있으니 역시 너의 그 지조와 절개 이것으로 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꽃과 잎 그리고 소를 대비시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솔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지조나 보통 우리 시조에서는 지조나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솔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특히나 솔 말고도 대나무 같은 경우도 빳빳하게 서 있는 굳은 지조나 절개 등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뉘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그리 텅텅 비어서 욕심이 없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르니 내 그를 좋아하노라. 이때 그럼 곡기는 뉘이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이게 바로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죽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그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해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밤중의 광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밤중의 광명을 보여주는 이 너만한 이라고 하는 건 달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만한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달조차도 자신의 친구처럼 사람인 것처럼 인격체를 부여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달이 하늘에 높이 떠가지고 밤중에 그 으슥한 밤중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속닥거리는 소리들 누군가의 연애사 이야기
상간에 떠도는 소문들, 온갖 소문을 달은 다 듣고 있지만 정말로 그걸 다 보고도 과묵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비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묵함. 보고도 보지 아니한 것 같은 차분한 마음새. 그래서 지금 달을 두고 친구라고 칭하고 대나무를 두고 친구라고 칭하고 나머지 수석, 송죽, 월에 대한 예찬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들은 수석, 송죽, 월 그것들의 특성에 대한 예찬이기도 하지만 그 특성은 그대로 선비가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할 덕목들인 겁니다. 사시사철 푸르게 곱게 지켜야 하는 것들, 변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나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을 보고도 남들에게 쉽게 떠벌리지 않는 그런 과묵한 모습들 전부 다가 선비의 덕목인 거죠. 그래서 선비가 지켜야 할 그러한 덕목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여길 만한 자연물, 수석, 송죽, 월이 가진 특성이 비유를 해서 그 5가지 친구에 대한 예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정리를 해보면 주제는 5가지 벗에 대한 예찬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연물의 빗대는 덕을 예찬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섯 가지 벗, 수석, 송, 죽, 월에 대한 예찬. 자, 그럼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5가지 자연물의 특징 나옵니다. 여기 순서대로 수석, 송, 죽, 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것들을 전부 다 한자로 풀어서 오우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물이라고 하는 자연물의 특성은 깨끗하고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불변성, 흐름. 그리고 바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성. 가만히 그 자리에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소나무는 깊은 땅 속에 곱게 뿌리 내리고 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지조. 대나무는 속이 빚고 고두면서도 사시사철 푸르른 절개, 거기에 굳이 더하자면 욕심이 없는 태도. 자, 달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을 다 비추면서도 못 본 척하면서 과묵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비되는 소재를 보면 긍정적인 소재와 부정적인 소재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 하나만 삭제해 주세요. 지금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자, 긍정적인 소재는 일단은 물, 바위, 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뭐 달도 나와야 되지만 사실 뭐 달이나 대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나타나 있는 부정적인 소재와 대비될 게 없어서 빠진 것 뿐이고요. 일단 긍정적인 소재들은 물, 바위, 소나무,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눈서리를 이겨내는 그런 존재. 자, 부정적인 소재는 구름이나 바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검기를 자주 하고 계속 소리가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그치길 자주 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자연물들, 꽃이나 잎 같은 경우는 환하게 피었다가도 져버리고 푸르르다가도 누렇게 변해버리는 그러한 속성들이 바로 부정적인 소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3번째 시조입니다. 이 작품은요,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고 있는 시조들은 일반적인 평시조의 형태를 잘 띠고 있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의 이 3장의 형태를 잘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여기까지가 초장이고요. 이 2줄이 중장이고요. 마지막이 종장입니다. 중장이 길어도 지금 너무 길어요. 보통은 2구여야 하는데 지금 2구절이 아니라 벌써 한 3, 4구절인 것 같죠. 자, 이런 시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인 형태의 평시조에서 2구절 이상이 늘어난 시조를 보고 사설시조라고 얘기했어요. 시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평시조의 형태를 딱 정해주긴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다 보니까 평시조의 그 짧은 시조만으로는 내 감정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추가해 봤다가 2구절을 더 추가해 봤다가
그도 안 되겠으니 이제 평시조를 여러 덩어리 늘어놓기도 했다가 하는데 여러 형태의 시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나눠봤을 때 전기에는 대부분 이러한 평시조가 많이 창작되었지만 후기로 넘어가면서 백성들도 일반 서민들도 이 시조를 같이 향유하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형태의 사설 시조들이 많이 창작이 되는데 자, 이 작품도 그러한 사설 시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작품은요. 당시에 어떤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글입니다. 자, 갈래는 고시조면서 사설시조고요.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요. 여기 눈에 보이는 단어를 그대로 해설을 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대상들이 무엇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놓고 해설을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작품은. 두꺼비 한 마리가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 두꺼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꺼비 한 마리가 파리 한 마리를 아주 힘없는 파리 한 마리를 입에다 이렇게 물고 두어미에 치달에 앉아 있습니다. 자, 두어미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이렇게 뭐 퇴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뇨나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름더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꺼비 한 마리가 그 두어미에 자기가 딱 먹을 수 있는 먹이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더 약한 존재인 파리를 꽉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너 산을 한번 쫙 바라보는데 저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백송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백송골 한 마리가 떠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보자 가슴이 너무 끔찍하고 깜짝 놀라서 여기에서 풀쩍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하는 말이 아이고 모처라 다행이네. 날쌘 나이길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피멍들 뻔했구나 라고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 당시 그 당시의 사회에 빗대어보자면 이런 거겠죠. 지금 가장 힘이 약한 존재고 그 다음 힘이 강한 존재고 제일 힘이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파리를 일반 백성이라고 보고 두꺼비를 지방의 관리들 정도로 본다면 이 백성골은요 중앙관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 관리가 자신들이 백성들이 피땀 흘려 모은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하는 짓이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짓인 거죠. 그러면서 건너산을 딱 바라보니까 자기보다 더 크고 높고 힘이 센 존재가 저 앞에 서 있으니 그걸 보고 도망가려다가 우당탕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날쌘 나니까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네 라고 하는 모습.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빗대고자 하는 비판하고자 하는 인물은 이 두꺼비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중앙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더 힘센 사람을 보면서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를 지금 비판하고자 이 글을 썼던 거겠죠. 그러니까 약자에겐 대단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계층에 대한 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해설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꺼비라고 하는 건 지방관리 정도로, 팔이라고 하는 건 힘없는 백성 정도로 보고, 이 두엄을 백성을 통해서 부정하게 얻은 재물로 본다면 건너산에서 파리를 물고 바라보니까 이 백송골, 중앙의 관리, 더 무시무시하고 힘이 센 관리를 만나자 가슴이 끔찍해서 두엄 아래 자빠지는 그 광경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엔. 그 우스꽝스러움이라는 건 희화화라고 얘기하죠.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아유 날쌘 나길망정이지 피멍들 뻔했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지금 누구를? 두꺼비를 희화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타난 이 두꺼비가 바로 지방관리니까 이 지방관리의 특성을 잘 생각해보면 약자에겐 강한 척, 강자에겐 더없이 비굴한 인물이 되겠죠.
자, 그럼 주제 정리합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계층의 비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2가지만 제가 일러드릴게요. 해학과 풍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작품에는 해학과 풍자가 둘 다 사용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해학과 풍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해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특질로서 웃음입니다. 키포인트는, 핵심은 웃음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장면도 재미있게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슬픈 장면, 기쁜 장면, 아니면 뭔가 무서운 장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게 바로 해학입니다. 무언가를 비꼬려거나 따져 물으려거나 잘못을 캐물으려는 의도는 없고요. 그냥 그 장면 자체를 단순하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해학이다라고 한다면, 풍자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라는 코드에서는 해학과 같지만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비판. 어떤 점을 꼬집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풍자에는요, 해학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된 점을 꼬집는다고 했을 때, 너 이러한 점이 잘못됐어 라고 꼬집어버리면 그 상대방이 그 잘못된 점을 꼬집힐 때 아프겠죠. 하지만 재미있게 웃음의 재미를 넣어서,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개그 콘서트라던가 이러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특히 많이 하는데요.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던가 사회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개그의 소재거리로 삼아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웃음이라고 하는 포장재를 통해서 그 속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꼬집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훨씬 더 저 비판의 내용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풍자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두꺼비의 모습 자체가 단순한 그냥 웃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학적인 모습도 나타나면서도 이런 두꺼비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해학과 풍자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일단 의인법인데요. 두꺼비나 파리나 백송골이나 전부 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요.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풍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풍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죠. 그리고 두꺼비는 부패한 지방관리나 양반계층, 중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관리로서 두꺼비가 파리에게는 힘이 강한 척하지만 백송골을 보면은 꼼짝도 못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시조 3편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시조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의 정서를 담은 작품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목적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에 빗대어서 그 당시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러한 시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내용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그 당시의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시조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시조 몇 편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